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스토킹 범죄,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이라는 단어 어떻게 들리십니까? 흔히들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스토킹, 그리고 뉴스에서 보는 스토킹에 대한 범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분들은 좀 번거롭고 이런 정도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스토킹 범죄는 정말 참혹하고 피해자에게 정말 지옥과 같은 하루하루를 보여주는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22년 기준 하루 80건의 스토킹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 스토킹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야기해보고, 내가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라면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스토킹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스토킹 처벌법에는 이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정의가 있고, 그 스토킹 행위 중 어떤 것들이 범죄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나 그 피해자의 동거인 그 가족들에게 불안, 공포를 야기시키는 행동을 지속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뜻하는데, 법에서 말하는 행위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사람을 따라가거나, 혹은 그 사람에게 접근하거나, 그 사람이 가고자 하는 진로를 막아서는 경우, 또는 우편물이나 전자매체 통해서 휴대폰 문자 메시지 같은 거겠죠. 그걸 통해서 반복적으로 불안을 야기하는 문자, 그림, 음량 등을 전송하는 행위거나, 혹은 그 사람의 어떤 물건을 가져가거나 그 주변에 있는 물건을 부숴놓거나 하는 이런 행위들을 스토킹 행위라고 하고, 이런 스토킹 행위가 지속 반복되는 경우를 스토킹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토킹 범죄와 관련돼서 의미 있는 대법원 판례 변경도 있었죠. 과거에는 부재중 전화, 부재중 통화에 대해서는 스토킹 범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처벌되는 범죄 행위가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당시 판단 기준은 불안, 공포를 야기하는 음량, 전화, 문자, 메시지에 이 부재중 통화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해석 때문이었는데요.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판례를 변경하여서 이런 부재중 통화 역시 피해자에게 불안과 공포를 야기시킬 수 있는 스토킹 범죄 행위라고 판례를 변경하였다는 점을 여러분들 좀 의미 있게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스토킹 처벌법은 개정됨으로써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유출을 하거나, 제3자에게 피해자의 위치를 유출시키거나, 혹은 피해자를 사칭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스토킹에 대해서 판례와 그리고 법이 피해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벌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또는 이걸 이용해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자체가 강한 형이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제가 마주했던 스토킹 범죄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스토킹 그 가해자를 피해서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으면 끊임없이 초인종을 누르거나, 그 사람이 만약에 집에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을 폭행을 하기도 하고,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그 병원에까지 찾아와서 그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공포스럽게 하고, 또 이 피해자가 경찰에다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한 내용을 취소해라, 지하해라라고 또 2차 가해를 가하고, 이런 끊임없고 이제 피해자가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과 같은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스토킹 범죄는 엄벌을 하고 있다는 추세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약 스토킹 범죄에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네, 모두들 알고 계시죠? 첫 번째, 경찰에 신고하는 겁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스토킹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첫 번째 단계입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분들께서는 일부는 경찰에 신고
신고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이 스토킹 범죄라는 것이 구체적인 어떤 입증을 하는 것도 어렵고 단순히 뭐 저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데 이걸 내가 굳이 범죄 행위로까지 봐야 되나 싶은 생각에 신고를 꺼려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스토킹 범죄라는 것이 점점 그 수위를 강해가는 범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장 먼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보호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적인 제도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긴급 응급 조치 요청입니다. 자, 긴급 응급 조치 요청이라는 것은 이 스토킹 범죄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피해자분께서 경찰에 요청을 하시거나 경찰이 직권으로 긴급응급조치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피해자에게 100m 이내에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문자, 카카오톡과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를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긴급응급조치라는 것이 제도적인 측면에서 뭐 검사나 판사님의 사후 승인을 받기 전에 하는 어떤 임시적인 조치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1개월간의 그 조치 한정이 되어 있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조치만으로는 충분히 좀 보호받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나아가서 잠정 조치가 있는데 잠정 조치라는 것은 이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굉장히 높은 경우에 피해자분이 신청을 하거나 또는 경찰관이 또 직권으로 신청을 하는 조치가 있는데 이 잠정 조치는 긴급 응급 조치보다는 조금 다양하게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토킹 가해자에게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중단할 것을 서면으로 경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피해자랑 피해자의 주거지에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명령, 그리고 네 번째가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그 사람을 유치시켜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잠정 조치는 아까 말씀드린 긴급응급 조치보다는 좀 장기간으로 효력이 발휘가 되는데요. 최장 한 6개월 정도 연장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 가해자가 잠정 조치를 위반했으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도 궁금을 하실 텐데 잠정 조치를 위반하게 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기 때문에 잠정 조치는 꽤나 중한 조치 명령이고 가해자에게 충분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잠정 조치든 긴급응급 조치든 가해자의 어떤 행동의 자유라던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청하는 경찰관과 이것을 승인하는 검사와 판사들은 신중을 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정말 내가 스토킹 범죄로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고 이 스토킹 범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긴급을 요하거나 혹은 재발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을 해야지만 이런 조치들도 발효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스토킹 범죄를 당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을 하시는 것도 여러분들께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경찰 수사관에게 하는 조치 외에도 여러분들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것을 또 별도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를 통해서 어떤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접근금지 가처분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재판 과정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결정문이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거나 신청서가 송달되지 않는 등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조치가 되는 기간이 좀 다소 길어질 수도 있고 이 기간 동안 피해가 누적될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스토킹의 피해자라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중에 어떤 것이 과연 효율적이고 내가 적극적으로 어떤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만 이 규정은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이 사람을 처벌하지 말라라는 뜻인데 가해자들이 이것을 굉장히 악용을 해서 2차 가해를 끊임없이 저질렀던 폐해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피해자가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해달라고 신고를 했더니 피해자에게 나에 대한 반의사 불벌 합의서를 제출을 해라.
그런데 합의서 제출 안 하면 내가 너 계속 쫓아다닐 거예요 하면서 끊임없는 2차 가해를 하고 그에 못 이긴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또 언제 그랬다듯이 와서 또 피해자를 괴롭히고 이런 반복적인 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을 하면서 개정법에는 방위살 불벌죄를 폐지하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을 하고 근처에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제도 역시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런 개정법들을 통한다면 앞으로 좀 스토킹 범죄를 좀 사전에 방어를 하고 우리가 기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스토킹 범죄라는 게 현장에서 마주하게 되면 정말 끔찍한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강력 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허다하게 많게 발견되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스토킹 범죄의 피해를 당하고 계신다면 그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을 좀 면밀히 살피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더 큰 피해를 당하시기 전에 방금 말씀드린 법적인 제도적인 절차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두터운 방어막을 미리 형성해 놓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